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아프리카인, 신실한 기독교인, 채식주의자, 메뉴 열혈팬, 그리고 난민입니다. 제목이 꽤 길지요? 도서관에서 제목이 눈에 띄어 읽게 된 책인데요. 이 난민이라는 단어에서 최근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탈레반의 공포로부터 목숨 걸고 탈출하는 아프간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나 여타 매체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맨몸으로 비행기에 매달리다 추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난민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입장이 많이 갈리다 보니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도 국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난민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게 없었는지 알게 됐고, 일단 난민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부터 선행돼야 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난민에 대해 알아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텐데요. 우리는 보통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이 단계가 바로 난민을 알아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왜 도와야 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지요. 시야를 넓혀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걱정이 없게 된다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에도 밥 굶는 아이들이 많다고 반박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에게 밥 많이 사주고 계신가요? 자, 책으로 넘어와서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책의 지은이 오마타 나오히코는 현재는 옥스퍼드 대학 난민연구센터 부교수로 계십니다. 이 책은 그가 난민의 경제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가나의 부두브람이라는 난민 캠프에서 401일 동안 체류하며 겪은 일들을 기록합니다. 논문을 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논문의 조사 내용을 담고 논문에 차마 담지 못한 생생한 난민들의 일상을 이 책에 옮긴 것이지요. 더욱 사실적인 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은이가 갔던 부두브람 캠프는 서아프리카 가나에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내전이 발발한 다음 해에 라이베리아에서 피난 온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나 정부가 설치한 것이 시작이지요. 아프리카는 부족 씨족 사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끊이지 않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가 서구 선진국으로 팔려나간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주로 노예를 사러 온 사람들은 이들에게 총과 무기를 대가로 지불했는데, 이걸 더 많이 얻고자 혈안이 됐던 부족들이 더 많은 노예를 팔기 위해 족장을 중심으로 부족 간 피도 튀기는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냉전이 끝나고 나라들이 하나둘 독립을 할 때 이들 부족들 간의 과거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서구 열강들은 제멋대로 이 아프리카 대륙을 바둑판 모양으로 그어버린 국경선이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의 내전 상황을 이어가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을 죽였던 부족과 한나라 국민이 된 세민이 이들 간의 다툼이 끝나지 않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 책에 등장하는 라이베리아의 내전은 조금 특별합니다. 본래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는 미국이 해방 노예를 이주시키기 위해 1847년에 건국된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땅을 일방적으로 빌리는 형식으로 해방 노예들을 보낸 것이지요.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귀환한 해방 노예를 아메리코 라이베리아인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원주민을 탄압하고 정치, 경제를 장악하여 20세기 후반까지 사실상 이들 소수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주민 출신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지만 이 역시도 자기 부족만 편애하다가 반발을 사서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하고, 결국 다시 아메리코 라이베리아인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면서 내전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14년간 내전에서 30여만 명이 사망했고 2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가나 부두브람 캠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내전이 끝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정으로 계속해서 난민 신세로 지내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탈출해온 난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엔 저 많은 난민들 다 수용해서 괜찮을까? 세금도 늘어날 텐데 범죄는 또 어떻고? 걱정이 많았는데 전체 난민 가운데 그렇게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으로 재정착하는 경우는 1%대이고 그나마도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그 1%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2017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강제 이주자 총 인구는 6,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지요.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이들 중 3분의 1인 2,500만 명가량이 난민이라고 합니다. 이 난민 가운데 90%가 주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설치된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난민 캠프가 설치된 나라를 수용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평균 26년을 난민으로 지낸다고 하니 인생의 4분의 1가량을 난민으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26년을 지내는 난민 캠프의 모습은 어떨까요? 흔히 TV에서 보는 캠프는 천막에 쳐져 있고 흙바닥에 그야말로 난민들의 임시 숙소 정도밖에 안 돼 보이지만, 이 책에 나오는 부두부람 캠프는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임시 숙소라기엔 무리가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잠깐 거쳐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교나 교회, 슈퍼, 미용실은 물론 사진관과 은행, PC방까지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도 돈은 돌고 돌고 시장이 있으며 또한 다툼도 있습니다. 부두부람 캠프처럼 이렇게 장기화된 캠프는 공여국의 지원이 점점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결국 캠프의 위기로 찾아오곤 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가나 같은 수용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의 일부가 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난민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책을 보면 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기도 합니다. 화장실 이용료까지 난민들에게 징수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일을 하지만 은행 계좌도 만들기 어렵고 정치활동 역시 제약돼 있으며 목돈이 있지 않은 이상 큰 돈을 벌 수 없어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장기화된 난민. 그나마 이들을 지원해주는 개인적인 친척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캠프에서 살기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지만 대부분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본국으로 가지 못하는 데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공포감입니다. 내 가족을 죽인 반군들이 무서워. 가서 터전이 사라졌을까 두려워. 할 일이 없을까봐 두려워. 작가가 본 이들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갔으며 단지 캠프에서 안식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선진국으로의 재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꿈꾸고 노력합니다. TV를 통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난민들을 보며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선진국으로 오려는 이유가 뭐지? 본인들 태어난 곳이 가장 낫지 않을까? 거기서 정착해 삶을 갖고 나가면 안 되나? 하는 의문들은 제가 난민들의 삶과 역사를 너무 모르고 한 것이었다는 것이 부끄러워 얼굴에 달아올랐습니다. 이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합니다. 캠프에서 자살하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캠프를 떠나지 못하고 재정착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난민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오해는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을 통해서 난민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